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사실 저희 Y스트릿도 거버넌스, 네. 주주 행동주의, 요게 좀 관심이 많거든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작은 목소리, 작은 행동이지만 저희는 좀 전달이라도 잘 해드리자. 시장에 좀 잘 먹히고 사람들이 알게끔 하자라는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시장에서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설혹 아시는 분들도 자꾸 이거를 단타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거든요. 이벤트 드리븐으로.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시장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려면 이게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인 기업 가치의 변화라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다. 저희가 그래서 사모펀드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주주 행동주의 펀드 하시는 분들 또 개인 투자자 막 소액연대 이런 분들도 왕왕 출연을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직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번에 우리 황세훈 박사님께서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 연구위원이신데 요 주주 행동주의 역할 확대에 따른 시장 영향이라는 또 두꺼운 보고서를 쓰셔가지고 저도 요거 보고 한번 좀 박사님 모셔서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보셨거든요. 이 페이퍼를 쓰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뭐 계기라든지. 일단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봤었고요. 네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주총이 있기 이전에 보통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언제 많이 나타나냐 하면 주총 직전에 한두 달 정도. 내년 초부터 아주 시끄러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내년 1월 정도,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아마 시작될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12월, 그 다음에 내년 1월, 2월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될 텐데 그때 또다시 유사한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분수령이 되는 시기가 3월 정기주총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기주총에서 투자자들, 특히 주주들의 요구가 주총에서 실질적인 의미 있는 변화로 연결시키게 만들려면 관련된 내용들, 제안들이 언제 나와야 되느냐? 1월, 2월 달에 집중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바로 정확히 그 시기였고요.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들이 다양한 주주 제안들을 그때 내놓게 되죠. 이제 조금 안타까웠던 부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고 진짜로 들어보면 야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실질적으로 채택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업 가치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제안들이 많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됐거든요. 사실 성공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래 SM 정도 요 정도인데. 네, S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주주 행동주의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M&A 쪽으로 완전히 딴 쪽으로 가버렸거든요. 관심은 많이 받았지만 이게 특히 올해 이제 SM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와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엔터 간의 이제 M&A 주도권 싸움 이런 쪽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는 주주 행동주의와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르다. 조금 다르다. 네, 결이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우선은 문제점 그리고 현실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들어가 볼게요. 우선은 사실 주주들에게 회사가 벌어서 잘 나눠주기만 하면 그래도 자금이 지금의 대한민국 모습처럼 크지는 않을 텐데 대표적으로 짠물 배당 주주 환원율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거의 공산주의 국가보다도 낮을 정도로. 지금 이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투자자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의 배당인 거냐?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자사주와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자사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 다음에 배당.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자자들의 이런 기대라든지 또는 경제적 합리성을 따져보면 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투자자들과 기업 간의 갈등에 그 고리가 되느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게 왜 안 하는 걸까요? 왜? 일단 이제 이런 그러니까 제도들 특히
그 경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왜 이런 식으로 굳어졌는지를 살펴보려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경로 의존적이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모습으로 굳어졌을까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개발 시대 이제 대기업들 중심의 경제 발전 정책을 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몇 가지 중요한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 네. 그래서 정해놓고 그리고 각각의 산업들에 대해서 두어 개 정도의 대기업들이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장려를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전통은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기업하기 좋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다. 네.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돼야 국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하기 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적 제도, 법, 규정,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서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녹아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내지는 기업들의 권한, 내지는 기업들의 재량권을 강화시켜주자.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왔고요.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접근되기 시작한 거는 굉장히 최근의 얼마 안 일이라고. 됐죠.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가 되면서 이제 비로소 투자자들의 권리라는 것, 그다음에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보기엔 상당히 불합리한 제도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목소리들, 거기에 대한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겪는 그런 과정들에서 기업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까 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자의 목소리, 그러니까 자금을 공급하는 쪽보다는 그 자금을 활용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는 쪽에 입장이 조금 과도하게 반영되어 왔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근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른바 총수, 오너, 회장님 이들 위주로 전진 앞으로 하면서 달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주변을 챙기지를 못했던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이런 접근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빠르게 성장했고. 굉장히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모습들, 가능하죠.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이제 그 글로벌 경제 10위권 국가가 된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과거랑은 다르죠. 뭐 네. 7, 80년대랑 확실히 달라져야 하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도 경제 성숙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 플러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트렌드가 이게 고령화인 거잖아요. 예. 고령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제 저출산은 또 이제 좀 별개의 문제로 네. 남겨놓고 고령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제는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들보다는 그 이제 젊은 시기에 쌓아 축적해 두었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노년 생활을 보내는 아, 그러니까 그런 인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분들이 사실은 투자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가 되어가는 시기거든요. 네. 투자자의 고령화라는 문제, 다시 말해서 본격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전까지 경제 활동 기간 동안 쌓아놓았던 자산을 배경 바탕으로 해서 노후 생활을 이제 준비를 하는 또는 노후 생활을 시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주식을 들고 계시고 채권을 들고 계시고 펀드를 들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었죠, 상대적으로. 예. 우리나라도 젊은 국가였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렇죠.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개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펀드를 가지고 계시는 개인들도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해외 주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시고. 아하. 그렇다면 이 기업의 또는 경영진의 관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이 투자자들, 특히 소액 투자자들에 관련된 대한
관심 내지는 배려도 이전에 비해서는 예전 같았으면 쉽게 말하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우리가 남들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액주주들은 저기 그냥 조용히 좀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단은 앞으로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후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 내지는 이런 분들에 대한 형평성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투자자들의 목소리,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저성장이라는 건 결국은 기업의 주가도 천천히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네. 성장을 빨리 하면 당연히 기업도 그만큼 빨리 성장, 주가도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되지만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다. 그렇죠. 기업의 매출도 천천히 늘어난 거고요. 예. 이익도 정체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주가가 잘 안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전 같았으면 투자자들이 이 기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기업으로 갈아타자. 성장을 잘하는 기업으로 갈아타자. 네. 이러한 방식을 오히려 더 많이 활용을 하셨다면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주가가 잘 안 오릅니다. 그러면 주가가 잘 오를 만한 기업을 찾아서 갈아타고 싶은데 살펴보면 주가가 빨리 오르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저성장 기조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성장 종목들이 있죠. 네. 그렇지만 많은 경우 성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체기에 빠져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예. 찾아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주가가 안 오르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업의 기업 가치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예를 들자면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경영활동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개선을 시키면 효율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주가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 기업 가치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배구조와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비판받는 영역이 바로 여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켜서 기업 가치를 제고시키고 결국 그 수익을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보자. 이게 사실은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부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과거에는 그냥 성장만 하면 돼. 뭐 약간 좀 나쁜 짓 해도 그렇죠. 회장님 저기 학교 갔다 오셔도 네. 일단 성장 많이 하면 우리가 박수 쳐줄게. 그렇죠. 이랬던 파이가 커지면, 거였는데. 파이가 빠른 속도로 커지면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성장통들은 쉽게 못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파이가 빨리 커지면. 이게 성장통이 있어도 내가 성장하는 거니까 이해하는데 다 크고 난 다음에 성장통이 아니라 이제 관절염이 되는. 관절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죠. 고쳐야 되는 거거든요. 야, 비유가 아주 그냥 찰집니다. 찰져. 근데 이제 주주 행동주의 보면 예전에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 먹혀서 그랬지.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주주 행동주의와 관련된 예. 그 가장 많이 또 관심을 받았던 게 그 엘리엇이라는 네, 삼성물산과 엘리엇의 대결.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이 이제 반대를 했고. 했던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소버린, SK와 소버린이라든지. 네, 그 2000년 초반이었죠, 거의. 네네.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칼 아이칸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예. KTNG 관련해서 또 그런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대결들이 사람들은 있었고요. 칼 아이칸은 그냥 기업 사냥꾼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죠. 사냥꾼이라고 인식을 하죠. 물론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다는 건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기업 가치,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주가는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다. 그리고 이제 네. 그때는 사실은 더욱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네. 2000년 초중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기간에 나타났던 대부분의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외국의 펀드였습니다. 거의 외국계 거의 펀드. 외국계들이
이 영역을 독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예. 토종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은 사실상 거의 관찰하기 어렵죠. 물론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제 한두 분 계실 텐데 네네. 굉장히 조금 유명했던 네. 그런 이제 펀드들이 있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행동주의 펀드들은 다 외국계였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구도로 갔었냐면 외국계 헤지 펀드 대 국내 토종 기업 이런 대결 구도로 많이 이제 인식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계 자본에 우리나라 토종 기업을 빼앗긴다. 네. 이 우리나라 기업 경영권 강탈당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되면서 뭔가 애국주의 쪽으로 가버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계 펀드는 경우들이 다 나쁜 놈. 네,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죠. 많았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요소가 있기는 해요. 네. 두 가지 요소 정도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주주행동주의 국내에서 토종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계기가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꼽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튜어드십 코드. 이게 2016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이제 이 자본을 맡아서 운용해주는 사람, 수탁자가 네, 수탁자가 이걸 위탁해준 사람에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것도 그렇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면서 운용을 해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예, 투자자들이 거기서 충분히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향성으로 예를 들자면 그 주주권을 행사를 해라라는 네. 게 스튜어드십 코드가 얘기하는 중요한 그 목소리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펀드들, 주식 관련 펀드들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다 섀도우 보팅이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사 표현을 안 했습니다. 섀도우 보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주총에서 표결을 해서 찬성과 반대가 비율로 나타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펀드들은 대부분 이 비율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 비율을 추종하는 걸로 가버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찬반 7대3 그러면 그냥 여기가 갖고 있는 한 100억 원도 7대3으로 그냥 의결권 행사해 주세요. 뭐 그냥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간주를 네, 해버렸죠. 간주를 해버렸죠. 네. 이걸 보통 이제 섀도우 보팅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펀드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 결과, 주총 결과를 그냥 자동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 비율에 따라 묻어가는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의결권을 행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역할이 굉장히 미미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거의 역할을 못했다고 볼 수가 그래서 있습니다. 기업에서 그냥 뭐 펀드들이 자기네 지분 얼마를 갖고 있어도 그냥 신경 안 쓰는. 신경 안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기업의 대주주,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 대주주는 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잖아요. 신이죠, 신. 네. 회사에서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펀드가 한 1% 내지는 2% 정도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1%, 2%는 굉장히 큰 지분이잖아요. 사실은 큰 거죠. 굉장히 큰 지분이거든요, 예. 이게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전 같았으면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아예 신경도 안 쓰죠. 왜냐? 그렇죠. 섀도우 보팅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러지 말라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중요한 그 이제 원칙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도 도입을 하면서 좀 많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는 거는 거의 2018년도는 돼야 이제 채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이제 채택을 하고 예.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런 식이잖아요. 국민연금이 채택을 해주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기금들 따라가죠. 따라가잖아요. 예. 예, 따라가고 그리고 펀드들이 거기에 또 다 동참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도입은 2016년도에 이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채택되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 정도 되는 거고요. 스튜어드십 코드가 채택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안건이 올라오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섀도우 보팅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이걸 생각을 해서 내가 이걸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관점에서?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이게 찬성을 하는 게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까? 반대를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이걸 판단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의제들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게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요인은 또 뭘까요? 두 번째 요인은 이제 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예. 상법상의 제도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주주 대표 소송 제도라든지 집중 투표 제도 의무화 뭐 이런 거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이런 이제 쉽게 말하면 소수 소액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상법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앞으로도 아마 이제 더 들어올 제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졌던 게 이제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감사나 혹은 사회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제한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네. 감사를 뽑을 때는 대주주 지분율이 한 50% 있어도 네. 3%까지만 예, 인정을 하죠.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이사라든지 감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50%를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가 있으면 사실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과반으로 밀어붙여버리면 끝나죠. 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주총 갈 필요도 예,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이런 제도들이 이제 상법상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50%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3%까지만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50대 3으로 싸워야 됐었는데 네. 지금은 3대 3으로 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적 기반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물론 재계 쪽에서 굉장히 반발이 컸습니다. 이러한 그쵸. 제도들이 들어올 때. 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러면 뭐 기업 망한다, 경영 네. 제대로 못한다, 외국 기업들에게 경쟁력 밀린다, 수출 줄어든다 그러면서 엄청 반대했죠. 네, 엄청나게 이 반발이 심했던 그런 이제 사안인데 일단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하고 그렇게 되면 주주 행동주의 펀드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이렇게 그 경영 개선을 요구할 때 그런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경영진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예전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튜어드십 코드 플러스 상법상의 여러 가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조금씩 퍼지게 되었던 거죠. 아하. 그런 과정에서 2020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이런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은 혹은 돼야만 하는 상법상의 제도 변화를 또 꼽아주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건 이제 주주행동주의 펀드랑은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 네. 제가 이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제발 자사주 매각한 다음에 소각 좀 하자. 그러니까 자사주를 사들여만 놓고 네. 그냥 쟁여놓죠. 쟁여놓죠. 어떤 기업은 자사주가 거의 한 40% 이렇게 있는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자사주 사서 쟁여놓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자사주는 언제든지 시장에 다시 풀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필요하다면 잠재 매물이 될 수 있죠. 다시 풀릴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주체한테 매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사주 매각하는 케이스들이 예를 몇 가지 그런 서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사주를 교환하기도 하죠. 교환하기도 그 회사가. 하고 또는 나한테 우호적인 자사주는 그게 의결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 회사가 갖고 있으면 의결권이 없는데 이거를 서로가 바꾸게 되면은 의결권이 부활하는 거죠. 예, 부활을 그리고 하죠. 이 의결권을 쉽게 말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또는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해 주는 서로가 거잖아요. 백기사 네, 그렇죠. 서로 백기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조금 좋지 못했던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자사주를 매입하면 소각을 해주는 게 이게 미국처럼. 근데 미국도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자사주 사면 매각을 하니까 거의 그냥 당연히 매각. 그렇죠. 소각을 매각이 아니라 소각. 네, 소각을 당연히 소각하는 걸로 네. 친다면서요. 네, 미국은. 그게 시장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거고요. 네, 관행. 네, 우리나라는 자사주의 매입과 소각은 별개의 이슈거든요. 그렇죠. 특히 완전히 우리나라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 경영진들은 아니 왜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사서 그걸 왜 없애버리냐 아깝게
그 회사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다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사주를 사들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 주주들에게 회사가 벌어들인 그동안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쵸. 목적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자사주를 되는데. 사들여서 소극을 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주당 가지고 있는 기업 가치, 기업 밸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가장 대표적인 주주 환원 정책인 거고요. 자사주 매입은 주주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경영 활동을 잘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벌어들였으니까 그 주인인 주주들에게 수익을 나눠드리는 게 당연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이 돼야죠.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그 인식이 없을까? 아직 그 선진 시장이나 선진 금융에 닿질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열심히 제조업만 하시던 분들이라 그런 걸까요? 그냥 자기 회사 돈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까요? 그게 참. 이제 사실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 주주에게 환원을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사에 쌓아두면 그 현금에 대한 행사 권한은 누가 가져가겠어요? 본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경영권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걸 나눠줘 버리면 예를 들어서 50명의 주주들한테 100만 원이라는 돈을 나눠줘 버리면 그러면 이 돈은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예.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만 이걸 나눠주지 않고 회사에 고스란히 쌓아뒀다가 나의 경영 판단에 따라서 행사를 해버리면 주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이 전체 자금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금고에 있는 돈이 여러 사람들 거다, 회사 주주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열쇠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네, 내가 열고 싶을 때 열고. 내가 쓰고 싶을 때 네. 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눠주는 것보다는 대주주가 자기가 여기에 대한 컨트롤을 그러니까 행사하는 것이 컨트롤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는 겁니다.